나를 사랑하게 하는 자존감. 파트 3. 과거의 경험 때문에 생기는 열등감. 자존감을 추락시키는 실직. 실직은 인생의 큰 고통이다. 특히 남성들은 여성보다 일자리에 더 큰 의미를 둔다. 이를 잃으면 동시에 자기 인생도 무너지는 것으로 느끼는 남성들이 많다. 특히 성격이 경쟁적인 사람이나 성공지향적인 이들은 실직을 못 견딘다. 사회적 지위가 자존심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이다. 자존감의 붕괴는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상황이다. 대부분의 정신질환은 자존감의 붕괴라는 심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자존감이 추락하면 정신질환에 빠진다. 정신과 진찰실에는 실직이나 부도로 인한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찾아온다. 우울증으로 무서운 사고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다. 아내를 살해한 CEO. 30대 후반의 한 CEO가 부인을 살해했다. 그리고 기억상실증에 빠졌다. 법원은 정신감정을 위해서 그를 나에게 보냈다. 입원시켜 행동을 관찰했고 가족들 인터뷰도 했다. 그는 유능한 사업가였다. 20대의 선배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다. 밤낮으로 뛰었다. 사업은 성공적이었다. 10년 만에 국내 굴지의 기업이 되었다. 지적인 미인과 결혼도 했다. 비싼 외제차에 고가의 아파트, 친구들은 잘나가는 그를 부러워했다. 동창회에 나가도 친구들 앞에서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성공한 젊은 사업가였다. 그런데 동업하던 선배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선배의 부인과 처남이 순식간에 기업을 차지해버렸다. 그는 모든 노력을 해보았지만 결국 소송에서 지고 말았다. 선배의 부인은 그를 몰아냈다. 배신감을 견딜 수 없었다. 내가 어떻게 만든 회사인데 통째로 먹어버리다니, 이 인간들을 그냥. 이 CEO는 완벽주의자였고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었다. 일이 풀리지 않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기어이 풀어야 잘 수 있었다. 자기보다 앞서는 친구를 보면 화가 나는 성격이었다. 심지어 고속도로에서도 앞서가는 차를 용서할 수 없었다. 이런 성격은 승진에서 밀리거나 실직했을 때 자존감이 위태로워진다. 심리적인 붕괴가 올 수도 있다. 젊은 CEO는 모두를 죽이고 싶었다. 밀려난 자신의 못난 모습이 너무나 창피하고 화났다. 동창회도 나가지 못했다. 사람을 피하고 집에서만 안절부절 못하는 그를 아내도 괄시하는 것 같았다.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 없었다. 자려고 누우면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라와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얼굴이 후끈거리고 가슴은 방망이질 쳤다. 잠 못 자는 고통을 처음으로 경험했다. 입이 자주 마르고 밥맛이 전혀 없었다. 체중이 쭉쭉 빠지고 기운도 없어졌다. 이미 우울증이 왔던 것이다. 어느 날 그는 건강이 많이 나빠진 느낌이 들어 병원에 갔다. 소변 검사에서 당뇨가 발견되었다. 내과의사는 당뇨병에 의심된다면서 정밀 검사를 위해서 그를 입원시켰다. 사실 당뇨는 사람이 우울할 때 일시적으로 나을 수 있는 것인데 자신감을 잃어버린 그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으로 들렸다. 아니, 이 마당에 당뇨까지. 그의 이성은 마비되고 편집증이 생겼다. 절망감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혔다. 자기가 며칠 못 살 것이라고 믿었다. 급히 내과에 입원했다. 사실은 정신과에 입원해야 했다. 그가 부인을 살해한 날은 무더운 여름밤이었다. 한밤중에 잠에서 깨었는데 간호하던 아내는 그의 침대 발치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다. 나는 죽는데 아내 혼자 살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몽둥이로 자고 있는 부인의 머리를 내리쳐서 살해했다. 그리고 기억상실증에 빠졌다. 기억상실은 꾀병이 아니었다. 후에 기억이 회복되었을 때 그는 자살하려고 했다. 2달 후 정신감정서와 함께 그를 구치소로 돌려보냈다. 그는 감옥에서 형을 살고 나와 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한다. 실직과 우울증이 낳은 비극이었다. 당시에 소변에서 당이 나온 것을 당뇨병이라고 믿고 절망하는 그를 곧 정신과에 의뢰했더라면 이런 비극을 예방할 수 있었을 텐다. 아쉬움을 느꼈다. 실직을 극복하게 하는 묘약. 사실 실직이라는 스트레스가 인간에게 주는 영향은 엄청나다. 국가의 실업률이 증가하면 국민의 사망률도 상승한다. 심장질환과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진다. 그러나 자동차 사고 사망률은 감소한다. 실직한 근로자가 직업을 유지하며 남아있는 근로자보다 병에 더 잘 걸린다. 실직자가 병원을 더 자주 찾고 입원도 더 많이 한다. 정신과 입원도 더 많이 한다. 실직자들을 괴롭히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만이 아니다. 제일 못 견디게 괴로운 것은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과 주위의 시선이다.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제일 괴롭다. 얼마나 못났으면 쫓겨났을까. 사람들의 조롱하는 말이 들리는 듯하다. 평소에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정도가 더욱 심하다. 두문불출하고 우울증과 짜증으로 나날을 보내기도 한다. 다음으로 실직자들을 괴롭히는 것은 증오심과 억울함이다. 회사를 위해서 내 청춘을 다 바쳤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 저놈들은 뭐가 잘나서 남아있고 나만 쫓겨난 것인가? 뭔가 꿍꿍이 속이 있는 거야. 억울하고 분해서 잠도 못 이루고 신경성 병이 생기는 이들도 있다. 셋째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공포에 가까운 걱정이다. 아이가 감기만 걸려도 큰 근심에 잠긴다. 직장도 없는데 이러다가 무슨 일이라도 나면. 실직은 실직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살아남은 동료들의 고통 또한 크다. 남은 동료들의 고통 중 첫째는 죄의식이다. 동료는 잘렸는데 자신만 남아있다는 사실이 동료에게 미안하다. 사무실에서 농담하며 웃다가도 친구의 빈자리를 보면 웃고 있는 자신이 부끄럽다. 둘째는 자신의 자리에 대한 불안이다. 나도 언제 잘릴지 모른다 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 노력하고 안전주의에 빠지고 창조적인 제안은 피한다. 아파도 병원에 가지를 못한다. 몸이 약해 보이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것 같기 때문이다. 동료들에 대한 경쟁심이 많아지고 동료의식이 희박해진다. 직장 내의 분위기가 이렇게 흐르면 스트레스가 크다. 나는 정신과 의사로서 실직자들에게 이런 충고를 한다. 말할 수 없이 분하고 창피하고 자신이 못나게 보이기도 할 겁니다. 우울하고 앞길이 막막하여 잠도 잘 안 오고 입맛도 떨어지고 기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학은 하지 맙시다. 자신감을 잃으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몰고 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기는 게임도 있고 지는 게임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 게임에서는 진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다른 게임을 창조적으로 준비합시다. 그리고 눈높이를 낮추어서 적응하는 훈련도 해봅시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는 영국 속담이 있다. 실직의 병까지 얻으면 큰 불행이다. 이럴 때일수록 새벽 산책도 하고 규칙적인 생활로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배우자들은 실직자에게 비난이나 원망의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이런 대화가 약이 된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나는 사실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이보다 더 어려운 고비도 넘어왔잖아요. 이번에도 당신은 잘할 거예요. 구약 성서 시편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렬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다. 고통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나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이다 라는 속담도 있다. 괴롭기는 하지만 인간의 정신은 좌절과 고통 속에서 성숙해진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실패의 경험담을 가지고 있다. 실패의 산이 높을수록 정상에서 누리는 기쁨도 크다. 자리를 잃었을 때 자존감까지 잃어서는 안 된다. 인생의 많은 고비 중 하나에 봉착했을 뿐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 고비를 넘기고 나면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느끼고 자존감은 더욱 높아진다. 성폭행은 자존감을 무너뜨린다. 어릴 때 당한 부끄러운 일 때문에 평생 열등감에 시달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성폭행이다. 특히 여성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린다.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다. 제3자는 이해 못한다. 남성들은 여성이 당한 성추행이 얼마나 큰 후유증을 남기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유난히 수줍음이 많은 A양. A양은 유난히 부끄러움을 탄다. 특히 윗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만나기 전부터 떨기 시작한다. 자기도 한번 남들처럼 자신감 있게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녀는 열등감이 심했다. 늘 남들이 자기를 흉보고 비난할 것을 걱정하며 살아왔다고 했다. 비위 맞추는 것이 자신의 특기라고 자조적으로 말했다. 양보하고 웃어주고 그러고도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불편한 반응을 보이면 한없이 불안해진다. 잘못한 일도 없는데 먼저 용서를 빈다. 상대방의 기분이 풀어진 것을 확인할 때까지 그녀는 불편해서 아무 일도 못한다. 그녀는 자기 권리가 침해당해도 따지지도 못한다. 사실 사람이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기분을 제대로 느끼려면 자존감이 있어야 한다. 자기 존재감이 있어야 자존감도 일어난다. 수수깡처럼 허수아비처럼 자기의 알맹이가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어 위기만 모면하고 산다. A양은 제 가슴 속에 제가 없어요. 가슴이 텅 비었어요. 라고 말하며 엉엉 울었다. 그녀의 자존감이 이렇게 무너진 데는 이유가 있었다.
7, 8세로 기억되는 어릴 때 성추행을 당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었다. 부모님이 논에 일을 나가면서 어린애를 친척 오빠에게 맡기곤 했다. 그 친척 오빠는 어린애를 벗겨놓고 성추행을 했다. 어린 그녀는 부모에게 이 말을 못했다. 뭔가 잘못인 줄 알면서도 부모가 알면 안 될 것 같았다. 라면을 얻어먹은 죄 때문에 더욱 말할 수 없었다. 부모가 일을 나갈 때마다 친척 오빠는 그녀를 성추행했다. 이런 짓은 약 2달간 계속되었다. 어린 A는 비 오는 날을 기다렸다. 비가 오면 부모가 일을 나가지 않기 때문에 안전했다. 팬티를 여러 장 껴입기도 했다. 그리고 내일을 벗으려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이유를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나무라기만 했다. A는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는 부모가 원망스러웠다. 그 후 그 일을 얼마간 잊고 지냈다. 그런데 중학교 생물 시간에 선생님이 순결 교육을 했다. 그때 갑자기 어릴 때 당한 그 일이 떠올랐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한 건가? 나는 더러운 애구나.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려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그부들이 모두 그 일을 아는 것 같았다. 부끄럽고 두렵고 세상이 무서웠다. 그날부터 그녀는 자신감을 잃었다고 했다. 그래도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다. 인류대학을 졸업했고 좋은 직장도 잡았다. 그러나 대인관계는 늘 어려웠다.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할 것 같아서 힘들었다. 남자를 만나도 먼저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했다. 데이트 상대가 호의를 보이면 곧 내게 실증을 느끼고 떠날 거야. 떠나지 못하게 잡아야 해.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자기가 줄 수 있는 모두를 다 주었다. 그러면 상대는 오히려 A양을 너무 쉬운 여자나 심지어 이상한 여자로 보고 떠나버렸다고 했다. 그래서 이제는 남자 사귀기도 겁이 난다고 했다. 겁나고 우울하고 억울한 인생이라고 했다. A양은 부모를 몹시 원망했다. 자기 인생을 저주하기도 했다. 자기를 이런 세상에 태어나게 한 신을 원망했다. 성추행한 그 인간을 잡아 죽이고 싶다고도 했다. 그러나 그럴 용기도 없거니와 친척 오빠를 죽인다고 한들 자신의 인생이 변할 것 같지도 않다고 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A양은 답답한 가슴을 안고 울었다. 나는 A양처럼 유년기에 당한 성추행 때문에 열등감에 빠진 이들을 여럿 보았다. 정신분석 논문에서도 자주 볼 수 있다. 성폭행은 피해자의 성격을 변화시킨다. 정신분석가들의 보고에 의하면 어릴 때 성폭행을 당한 사람은 비록 그 기억이 희미하고 단 한 번 당한 것일지라도 심리적 상처가 남는다고 한다. 특히 자존감이 무너져서 수치심이 많아지고 자신을 더럽혀진 여자로 보게 된다고 한다. 비밀이 많고 자기 노출을 꺼린다. 남성들을 무조건 짐승 같은 성욕 덩어리로 보는 것도 특징이다. 때로는 엉뚱한 사람에게 화를 터뜨리기도 하는데 이 분노는 자기를 성폭행한 대상에 대한 분노가 억압되어 있다가 터져 나오는 것이다. 어릴 때 성폭행을 당한 사람들은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못한다고 한다. 자기가 아쉬운 입장이 되면 상대방이 자기에게 몸을 요구해도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밑에 깔려 있어서다. 반면에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 중 역설적으로 성생활이 난잡해지는 이들도 있다. 불쾌한 성폭행의 경험을 씻어내려는 심리가 숨어 있다. 어릴 때는 수동적으로 억울하게 당하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자기가 능동적으로 상대를 농락하는 것이다. 보복 심리에서 기인한 행동이다. 그러나 복수해봐도 만족이 없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반복한다. 미국의 해밀턴 박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 여자아이들의 38%가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여자아이를 3, 4명 중 하나꼴이다. 엄청난 빈도다. 우리 아이들은 어떤가 돌아봐야겠다. 그런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아이들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아무리 먹고 살기에 바쁘더라도 A양의 부모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말이다. 그러나 한 가지 밝혀둘 것은 성폭행 당한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심각한 문제에 빠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잘 극복하는 사람들도 많다. 성폭행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해준다. 자학하지 마십시오. 이 일의 책임은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인생에 많은 피치 못할 불행한 사건 중 하나를 당한 것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 일로 더 이상 손해보지 맙시다.